언제 이게 제주도가 급부상했을까? 70년대 이후 같아. 공항 만들어지고 뭐 그런 다음에야. 제주도는 완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종종 신문에 나와서 뭐 유튜브 영상도 뜨는 게 바로 기내 범죄.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 안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서서 승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3명이 남성을 자리에 억지로 앉힌 뒤 난동을 피우지 못하도록 줄로 묶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는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한 여성을 끌어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요. 말싸움은 점점 격해지고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남편을 향해 부인은 들고 있던 검은색 노트북을 남편의 머리를 향해 그대로 던집니다. 경찰에 체포된 부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아니 비행기는 제발 좀 얌전히들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내가 영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일본 영공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항공기나 선박은 등록돼 있는 나라의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협약이 등록국에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기내 범죄가 2,400건이 있습니다. 아니 기내 범죄 2,400건 막 비행기마다 하이제킹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는데 그중에 81%가 기내 흡연이에요. 95년도에 어떤 항공사 하나가 최초로 전면 기내 금연을 실시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항공사예요? 우리나라 항공사. 이제 깨끗한 공기 속에서 여행하십시오. 전 노선 금연. 나라 건강히 다녀오세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탄 게 94년이었거든요. 국제선을. 다 제떨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때 앞에 태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얘가 아버님 제주도 분이죠? 응. 대구 분 아니고? 우리 형이 제주도에서 태어났지. 집도 막 약간 푸세식 비슷하니까 돌담도 뭐 다 허물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서울 집들이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뾰족뾰족한 창살? 깨진 유리병을 이렇게 거기 시멘트로. 위에다가 과연 그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문을 단속하게 되고 뭐 담을 좀 더 보강해야 되고 소문이 쫙 나니까 이제 공포가 빠르게 전염돼서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전체 사람들을 다 무장시키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이 터지잖아요, 범죄 사건이. 그러면 딱 물리적 담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담을 막 올려요. 정부에서 너 뭐 했냐? 그렇지. 지대가 뭐 했어?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융통성도 있고 유연하고 더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실돼 가는 거죠.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무기력한?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거는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력범으로 구분되는 하이제킹.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정수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 경찰 눈을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데요.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갖고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사실 8일에 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제킹 사건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아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생사 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46년인가 응? 엄마 나 경기 안녕히세요 언니 와도 엄마서 엄마 같이 나와 있어 자 그래 들어들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네네.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10m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이산화탄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아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이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래서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그기가 온 거다.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요원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이분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아,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고 손쉬워지면서 이쪽 관련 범죄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사이버 수사대라는 게 생겼죠. 일단 컴퓨터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았었던 이유가 대부분 군에서 개발을 했고 기업체에만 들어있고 하니까요. 개인 PC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마 그 당시에 범죄라고 해봤자 주로 이제 PC를 들고 훔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이 컴퓨터 범죄가 심각해진 것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된 다음이죠. 즉 이제 인터넷적인 컴퓨터 범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인터넷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인터넷 얘기도 물론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핵심만 하나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군사 장비예요. 원래 이름은 아르파넷이라 그래서 이걸 개발한 이유는 적의 핵 공격이 있었을 때 만약에 모든 정보가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돼 있거나 펜타곤에 다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동시다발적인 수많은 핵무기 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거냐? 정보를 수많은 곳에 분산해서 쫙 퍼뜨려 놓고 이것들 사이를 다 연결을 해놔서 마치 그물망처럼 돼 있으면 찢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마치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핵무기의 공격에도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구축된 그런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자신의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가 거기 올라가는 순간 지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이야기들 계정을 폐쇄하고 싹 없애도 그건 아마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는? 오늘 아까 두 분 인스타 올리셨잖아요. 우리 돈 쓰러 가자. 네. 그건 영원히 남을 거란 얘기죠.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의 얘는 뭐 크롬, 인터넷 프로로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레이보이예요. 플레이보이.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포르노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해서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레이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플레이보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적발이 되는. 넷버에다가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가 웹을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가 다음에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플레이보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엄청 생겨서 힘들겠네요.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성냥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우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9개의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네, 겹치니까 이제 범죄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저는 내용이 좀 의미 있는 게 방송이나 특히 SNS를 통해서 해명이나 사과글을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내 잘못에 대한 것도 있고 누구를 가해해서도 있고 아니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할 때도 보면은 진심을 담아서 쓰면 괜찮아지는 일이 핑계가 섞이면 확실히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글로 쓰면 모든 내용을 다 쓸 수가 없고 이제 쓴 걸 또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사과는 언제나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만이 유효하다고 저는 해요. 특히 당사자가 있는 경우. 저희 재판하면 반성문 되게 많이 써요. 진짜 구속돼서 할 수 있는 게 반성문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한 교도소에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잘 쓰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성합니다 몇만 번 써요. 아니면 십자가만 쫙 그래서 약간 무섭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피고인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면 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판사께만 선처만 요구하는 그리고 그 합의서를 내잖아요. 그냥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함 이것만 오지 법정에는 피해자를 초대하지 않아요. 오로지 피해자의 자격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원하면 올 수는 있는 거죠. 원하면 오되 방청석에 앉아있죠. 이 법정 안에 검사석 옆에 그 피해자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실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해 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아닌 검사가 그 많은 사건을 그냥 짧게 딱딱하게 서류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불편해서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안 오는 사람 이 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정부에서 집도 옮겨줄 수도 있고 이제는 이제 스마일 센터라고 해가지고 심리 치료를 거의 1년까지도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해자한테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 마이크에 입을 대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그거 하나로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상처를 치유하는데 분명히 도움된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저는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요지는 가만히 들으면 난 명재판관이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자, 역시 사과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막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과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박지 선생님이 사과를 잘하는 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명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과를 해라. 당사자를 위한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그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전해 듣기만 해도 피해자는 그래 조금이나마 그렇죠. 그 상처가 조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 편한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장항준 감독.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인 거죠. 아니 여기 사온 거예요. 저희가 오늘 요거를 산 곳을 장항준 감독 같이 갔다 왔어요. 하멜 상선박물관인가? 네, 거기 갔다 왔어요. 배 모양이 이렇게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그 하멜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주로 무역을 하던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갈라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난파돼가지고 떠밀려 온 거예요. 근데 난파되는 과정에서 36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당시에 하멜이 타고 왔던 이런 형태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하멜의 족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구나. 배.
그러니까 이 배가 부서진 채로 여기 그러니까 닿은 이거- 거야. 와, 꽤 오래됐구나. 1653년이야. 약간 귀신의 집 간지가 나기도 해. 그지? 나중에 탈출을 했구나 진짜. 네, 저기 사연이 많더라고. 나도 이게 잠깐 저거는 봤는데. 막 몇 번 탈출하려다가 말다가 탈출하다가 탈출하다가 붙들려 갖고 곤장 맞고 뭐 군장 25대씩 맞았대.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서러웠겠지. 참, 이 사람들 막연했겠다. 그럼. 아, 일로 왔을 것이다. 저런 바다에 떠내려왔고 이런 배를 타고 이런 모양새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실감 나는데? 아 그래요? 그 하멜이 생전 처음 본 나라에 왔는데 다행히 제주 목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이원진이라는 제주 목사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멜이 타고 온 상선이 좌초돼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겠네.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당시 조선 돈으로 한 사람 30만 냥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훔치려는 사람한테 노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이 하멜 일행들 보는 데서 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려서 앞으로 너희들 물건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도 아니고. 안심해라. 우리는 너네 편이니까 그리고 너네 물건도 안 없어질 거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보내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다. 그게 국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선원들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곤장형을 받아요. 한 명이 후유증으로 죽어요. 심지어. 곤장의 죽음. 예, 예. 그러고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 왕을 직접 아련하게 돼요. 서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왕을 만나면. 보려고. 왕이 no. no 한 거야. 대신 잘해줄게. 또 효정도. 효정도 잘해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 사신이 들어와요. 2명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 우리 좀 보내달라. 하니까 조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사형. 사형? 저놈들은 어명을 어겼으니까. 왕까지 아련했는데 어명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효정이 유배에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해요. 하멜이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사요.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지 13년 만에 네덜란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2권의 책으로 돼 있대요. 본권이 표류기, 그리고 조선 왕국기는 별책부록인데 이 조선의 지리, 정치 체계, 경제 체계에 대한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맞아요. 그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한 게 있어요. 노란 괴물 같다, 바다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랬겠죠. 이런 표현들이 코가 크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구경거리를 전락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하멜이 자기가 가서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와 다른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등하다거나 자기 통제 관리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그런 시선들이 엄청 세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어 범죄. Why do you keep using this? A Because lot it of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게 발현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지만 노예제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란 SF 아시죠? 네. 처음에는 그냥 시체 같은 거죠. 근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우고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 괴물은 인간인가?
저 노예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해방했을 때, 이들에게 인간의 그 권리를 줬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써했을 만큼 그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역사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제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흑인 노예만 생각하는데 슬레이브가 이제 노예란 뜻인데 그게 어원이 슬라브에서 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한때는 그 서유럽의 가장 러시아, 중요한 폴란드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대요. 노예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우리 인자 속에 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하멜도 이제 불안했겠죠. 왜냐면 발바닥 때리고 되게 무섭게.